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페이지 참고 파트의 박스 부분에 법률 용어 정리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유추 해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유추라는 말을 수업 시간에 쓸 겁니다. 유추 해석 자체가 시험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유추 해석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즉,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법적 분쟁을 예상을 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구축을 합니다. 근데 법조문을 만들 때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다 일일이 생각해서 다 법조문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다면 너무나 뭐요? 법조문이 방대해서 엄청난 양이 되겠죠.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대상을 생각해서 법조문을 구축할 겁니다. 따라서 일정한 분쟁이 발발했을 때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는데 보니까 법조문을 보니까 뭐요? 그 분쟁을 해결할 조문이 없습니다. 조문이 없어요. 그때 판사에게 배당이 됐을 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즉 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 그죠? 재판을 해야 돼요. 그때 그 분쟁과 뭐요? 유사한 어떤 사건을 규율한 어떤 조문이 있다는 겁니다. 조문이 있어요. 그때 뭐요? 실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그 유사 조문을 규율하기 위한 조문은 뭐요? 끌어다 써서 해결하는 해석을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이 같은 해석을 유추 해석 그래요. 즉, 우리는 성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완벽하게 법조문을 다 만들 수 없죠. 따라서 법조문이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 완벽무르게 법조문이 존재할 수 없죠. 그죠? 또 일정한 사건에서는 그 사건 해결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그 사건과 유사한 어떤 사건을 규율하는 법조문이 있을 때 당해 사건에서 그 유사한 사건을 규율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조문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해석을 유추 해석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그때 예를 들겠지만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을 규율하기 위한 어떤 법조문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요,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못해서 사단법인이 되지 못한 어떤 사단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 사단이랍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즉, 이런 자들이 법적 분쟁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단의 점에서 뭐요? 똑같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뭐요?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 여기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추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개념은 그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추 해석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번이요. 선의악이. 자, 우리가 법조문에서 선의, 악이라는 어떤 단어들이 자주 쓸 겁니다. 선의, 악이 이렇게 바로 언급하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말로 풀어서 언급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혼란이 생깁니다. 즉, 선의, 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하고 전혀 상관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의하면 착할 선자라면 착한 생각, 이거는 뭐예요? 나쁠 낙자니까 나쁜 생각,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법에서 선의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뭐예요? 알고도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악이라 표현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보면 뭐예요? 그래서 한문 그대로 선의, 악이, 즉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또는 뭐예요? 악의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의, 악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뭐예요? 우리말로 풀어서 일정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모르는 경우, 이와 같이 우리말로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악이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선의, 악에 따라서 선의자와 악의자를 어떻게 법에서 대우를 할 것이냐, 그때마다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잘못이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겠고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했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의자는 보호를 하고 악의자는 보호치 않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조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선악을 피부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민법에 대한 사항을 보지 말고 먼저 형사에 관한 어떤 내용을 먼저 보고 민법에 관한 사항을 진행을 시켜볼게요. 먼저
갑이 A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훔친 물건은 뭐예요? 자기 것이냐 을에게 팝니다. 입니다. 그럼 이자는 뭐예요? 훔친 물건을 파니까 이건 절도죠. 그 매매 대상 물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물이죠, 작물. 그래서 이자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그죠? 문제는 갑이 그 훔친 물건을 을에게 자기 것이냐 판다 그죠? 자기 것이냐. 근데 이와 같은 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샀어요. 그죠? 예.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샀다 그죠? 그럼 이자는 잘못이 없죠. 그럼 이자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이자가 알고도 샀습니다. 알고. 악이죠. 그죠? 요거는 형법에서는 보통 고의로 그럽니다. 고의. 그러면 이자는 나라면은 당연히 갑이 나에게 이제 팔고자 하는 물건이 작물이, 즉 범죄로 취득한 물건임을 내가 알았다면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안 샀겠죠? 근데 알고도 샀다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당연히 작물 취득죄로 처벌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알고도 그와 같은 짓을 한 자는 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모르고 샀으면 잘못이 없죠. 그죠? 여기서 작물 취득죄는 알고 산 고의범에 한해서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가실범은 처벌 안 해요. 그럼 피부적으로 우리가 선악의 개념이 얼핏 드러났다. 그죠? 자, 이게 선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으로 접근해 볼게요. 민법으로. 자, 민법의 대표적인 게 보면은 허위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갑인 채무자죠.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A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죠? 빌렸으면은 성실하게 되돌려 갚아야 되죠. 그래서 나쁜 놈입니다. 그 A의 뭐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유일한 자신의 재산을 뭐요? 친구인 을과 짜고서 매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매매가 있는 걸로 꾸면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뭐요? 친구 명의로 이렇게 빼돌립니다. 이것을 허위 표시랍니다. 10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8조. 이같이 뭐요? 허위 표시를 이룬 어떤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합니다. 가짜행위죠. 그래서 매매로 가정했죠. 그래서 가장매매. 그래서 허위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허위 표시. 그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들 간에는 진짜 매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냥 서류상, 등기부상으로만 매매가 있는 걸로 꾸며서 갑의 재산을 을에게 빼돌린 거다. 그죠? 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따라서 갑과 을 간에는 이와 같은 실질적으로 매매 의사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으로는 매매가 이렇게 규정이 되더라도 이자들 간에 뭐예요? 매매는, 가장매매는 108조 허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으로는 그 재산이 을 명의로 넘어가 있지만 그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뭐예요? 소유자가 아니다. 그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고양이의 생선을 맡긴 꼴이죠. 즉 을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자기에게 있음을 기하로 뭐예요? 벽에 자기 것이냥 팔아버려요. 자기 것이냥 매매를 해버립니다. 자, 그럼 병은 뭐예요? 이 등기부를 열람하겠죠. 등기부를. 그럼 등기부를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처음에는 갑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을이 소유자로 현재 등기되어 있죠. 그때 병이 갑을 간의 그 같은 매매가 허위 표시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아는 자도 있겠고, 그죠? 모르는 자도 있겠다, 그죠? 즉, 선의자일 수도 있고, 악의자일 수도 있죠. 근데 이자가 그 같은 사실을 몰라요. 그때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자는 보호를 해야 되겠죠. 즉, 자신들 간에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자에게는 주장 못하죠. 그죠? 그럼 이자는 갑을 간에 그와 같은 허위 표시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선의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는 등기된 대로 뭐요?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근데 이자는 알고도 그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자는 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자는 당연히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더라도 뭐요? 이자는 알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래서 법은 선의자는 보호하고 악의자는 보호를 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법조 문제 되어 있어요. 그때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 선의자까지만 보호를 할 것이냐, 그죠? 그러면 악의자까지도 보호할 것이냐, 그때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개별 파트마다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쭉 확인을 하면은 시험 칠 때까지는 하게 될 거예요. 그죠? 한꺼번에 여러분이 암기식으로 어떤 부분은 선의자까지만 보호되고 어떤 부분은 악의자까지도 보호되고 그것을 암기 형식으로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적 뭐요? 시간에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문제를 풀고 쭉 부딪히다 보면은 자연적 이건 해결이 됩니다. 하여튼 선악의 개념은 오늘로서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시 보세요. 선이란 것은 일정한 사실을 현재 뭐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선이라고, 악이란 것은 뭐요? 현재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뭐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냐, 모르고 있는 자냐, 그죠? 즉, 알고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느냐, 모르고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즉, 그 자가 선의자냐, 악이냐에 따라서 뭐요? 보호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요? 선의자는 보호를 하고, 악의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죠. 알고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자, 3번 보세요. 그래서 법조문상으로 이렇게 뭐요? 선의, 악이란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08조를 보게 되면, 당사자 간의 이와 같은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근데 2항에 보면요. 이와 같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선이라는 단어. 근데 이것을 풀어서 선악을 뭐요? 우리말로 현재 뭐요?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뭐요? 모르고 있거나 또는 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보니까 일정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거는 뭐예요? 현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게 되면 이거는 악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지문을 보기 전에, 자, 여기 볼게요. 107조에 보게 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자세히 배웁니다. 자, 갑이 남자친구고, 을이 여자친구예요. 갑이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여자친구 몰래 뭐요? 미팅을 했다가, 소개팅을 했다가 들켰죠. 그죠? 여자친구가 울며 불면서 헤어지자 그럽니다. 그래서 달랠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갑이 을에게 아주 비싼 가방, 루이비통 가방 하나를 뭐요?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를 공짜로 선물로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게 정려죠. 일정한 자가 무상으로 일정한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약속한 것을 정려라 합니다. 정려코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죠? 그런데 이 자가 뭐요? 속으로는 뭐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전혀 속으로는 내심은 사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표시는 뭐요? 공짜로 가방을 하나 사주겠다 했죠. 이것을 우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 좀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고 있죠. 거짓말. 근데 상대방인 을은 두 명이에요. 그죠? 갑이와 같은 사실, 즉 공짜로 가방을 하나 사주겠다. 그와 같은 갑의 약속이 거짓말한 것을 모르는 선의자일 수도 있고 뭐요? 알고 있는 악의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미 뭐요? 남친이 평소에 매일같이 평소에 자주 이 같은 나쁜 짓을 하고 용서받는 대가로 반지 사주마, 목걸이 사주마 쭉 이 같은 약속을 해놓고 한 번도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킨 바가 없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죠?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알고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보할 필요 없죠. 그때는 이 어떤 비진의 의사표시는 당사가 되는 뭐요? 효력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와 같은 약속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그와 같은 갑의 행위가 거짓말임을 아는 게 원칙입니까? 모르는 게 원칙이요? 모르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때는 이자는 보할 필요 없죠. 그때는 뭐요? 이자는 속으로는 사줄 마음이 없더라도 이자는 선의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보아야죠. 그때는 뭐요? 표시된 대로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뭐요? 가슴 속으로 마음이 없더라도 이자가 잘못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유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7조 보면은 표의자가 뭐요? 진이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 즉 원칙적으로 상대방 뭐요? 모른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는 뭐요? 악임을 말한다. 그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무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알았거나 것은 당연히 현재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악이다 그죠. 악이자는 보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알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의 실력입니다.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 그 사실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 현재 알고 있다는 것은 알았거나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그건 악이죠 그죠. 명백히 지금 현재 알고 있어요. 근데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는 뭐요? 일단은 모른다 그죠. 모릅니다. 선이요. 즉,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데 선의에는 뭐요? 모름에 잘못이 없는 누구도 그 사실 알 수 없던 무과실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만 신경 썼다면 알 수 있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는 모르지만, 즉 선이지만 조금만 신경, 즉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다. 즉 가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실. 따라서 선의자이기만 하면 뭐요? 다 보호를 할 것이냐? 또는 뭐요? 선의인데 그 선의에게 선의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할 것이냐? 또는 뭐요? 선의더라도 지금 몰랐지만 뭐요?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던 가실은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느냐? 가실을 따로 보호를 할 것이냐? 그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법조문이.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쭉 시간을 두고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뭐요? 시험에 가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도표로 선의이기만 하면 뭐요? 가실도 보호되는 경우, 또는 뭐요? 선의이고 무가실까지만 보호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소 헷갈리는 부분을 이렇게 짚으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해결하면 자연적 이해가 됐다면 그것까지 작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은 선의이기만 하면 뭐요? 가실이 떠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선이더라도 뭐요? 가실이 있으면 보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표현이 선이 악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알고 가자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뭐요? 착한 생각이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현재 모르고 있다. 악이라는 것은 뭐요? 현재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선이 악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그래서 일정한 사실을 알았다 그죠? 현재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표현은 악의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죠? 악의. 자, 그런데 선양선 모른다는 거죠. 현재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일단은 알 수 있었다. 또는 현재는 일단은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있지만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즉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가실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즉 알 수 있었을 경우란 비록 행위자가 현재는 선이나 행위자의 직업 등에 비춰서 뭐요? 요구되는 주의를 조금만 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법조문상으로는 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게 가실을 나타내는 개념이요. 따라서 선임에 가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요? 민법은 선의는 악의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표현이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즉 선이지만 뭐요?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경우, 선이지만 알 수가 있었던 경우는, 자,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요? 상대방은 모른다고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유의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뭐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무효이다. 그죠? 따라서 선이더라도 가시는 게 뭐요? 악의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 보호를 하지 않더라. 그죠?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이더라도 뭐요? 가실이 있으면 이거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악의하고 동일하게 취급해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정한 경우는 선이면 가실이 있다고 상관없이 보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선이더라도 뭐요? 가실이 있으면 악의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로 갑니다. 제3자. 자, 여기 보세요. 어디까지나 허위 표시. 갑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이 유일한 재산을 뭐요? 친구하고 매매 의사도 없이 매매가 있는 걸로 꾸며서 뭐요?
자기 재산을 친구 명의로 빼들었다. 그죠? 이것을 허위 표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허위 표시를 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각각 을이죠. 그죠? 이것은 당의 행위를 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 근데 병은 당사자가 아니죠. 이 자는 뭐요? 제3자랍니다. 제3자. 허위 표시, 즉 가장매매는 누구 간에? 갑을 간에 했다. 그죠? 이것을 당사자. 그럼 다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매매가 되려면은, 매매는 누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토지 매매가 되려면은, 그 토지를 상대방에 파는 매도인가, 그 토지를 사는 매수인이 필요하다. 그죠? 이런 자들이 매매의 당사자죠. 이 자는 뭐요? 제3자죠. 그죠? 제3자. 즉, 이 자를 제3자라고 합니다. 즉, 법률 관계의 당사자 위에 남의 자를 뭐요? 제3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지위는 누가 물려받아요? 갑의 상속인이 물려받는다. 그죠? 즉, 그러면 다시 제3자라 하면은 당사자와 그 당사자 지위를 승계받은 뭐요? 상속인 등 포괄 승계인을 제한 나머지 자를 제3자라 합니다. 자, 보세요. 제3자. 법률 관계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 지위를 포괄 승계한 상속인 등 포괄 승계인 이해자를 당사자라 합니다. 당사자. 자, 제3자래요. 자, 그래서 이자, 제3자. 즉, 자기들끼리 가장매매를 했죠. 근데 이 제3자는 가장매매에 관여한 바 없다. 그죠? 근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을로부터 샀다. 그죠? 이자는 부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제3자 중에서 뭐요? 이와 같은 당사자 간에 맺어진 이와 같은 관계를 기초로 법률 관계를 맺은 제3자는 뭐요? 선이면 보호를 하고 악이면 보호할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제3자를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 그 보호법에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선의의 제3자까지만 보호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요. 가장매매는 당사자 간에는 매매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효죠. 그런데 이자가 제3자가 그 당사자의 가장매매를 토대로 즉 을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믿고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 그 토지를 샀다. 그죠? 그때는 이 제3자 선의면 보호를 해야 되겠죠. 즉 이와 같이 가장매매의 경우 당사자는 무효지만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로 다투지 못한다. 이것을 대항하지 못한다. 또는 다른 말로 풀어서면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즉 일정한 경우 제3자를 보여서 당사자는 그 법률 행위를 제3자에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다투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즉 법조문서 뭐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준용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입법 기술상의 용어입니다. 자, 어떤 사회에서 일어난 법적 분쟁을 규율하기 위해서 즉 입법자가 법조문을 구축하죠. 근데 법조문을 구축하다 보면은 법조문이 너무 두꺼워진다. 그죠? 그래서 법조문의 부피를 간편하기 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제한 능력자에게는 3명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는데 종전에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의 능력은 종전의 한정치산자의 능력하고 똑같았습니다. 재산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5조부터 쭉 규율을 둡니다.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뭐예요? 법정대리의 동의를 받고 일정한 행위는 동의가 없더라도 할 수가 있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원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쭉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뭐예요? 한정치한자. 지금 피한정 의견은 조금 달라지지만 종전의 한정치한자의 경우는 그 능력이 미성과 똑같기 때문에 한정치한자도 똑같은 조문을 둬야 되겠죠. 그러다면 어떻게 해요? 법조문이 부피가 두꺼워진다. 그죠? 두꺼워지죠. 그래서 능력이 똑같기 때문에 한정치한자는 미성년자의 규정을 뭐예요? 준용한다. 이런 어떤 단어를 써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한 미성년자에 규율됐던 그 조문이 한정치산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죠? 그러면 조문 하나로
미성년자에게 4개 조문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뭐요? 조문 하나로 끝낼 수 있죠. 여기까지 그 법조문의 부피를 간수하는 입법 기술상의 어떤 용어를 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한정지산자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죠? 예, 지금은 피한정 후견을 바뀌었는데 제가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법조문을 보다 보면 준용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예,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시험하고 직결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용어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뭡니까? 선의, 악의의 개념. 이것을 우리말로 풀면 뭐요? 선이라는 것은 현재 그 사실을 모른다. 그죠? 예, 모르고 있다. 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죠? 다른 말로 알았거나는 것은 뭐요? 현재 모르고 있죠. 그죠? 즉 선이지만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다. 그죠? 알 수 있었다. 그죠? 예. 요거는 가시를 의미한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의, 악의. 그래서 우리말로 풀면 알았거나 모른다. 그죠? 또는 알 수 있었다고 차이점. 자, 그럼 2페이지 제3절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로 갑니다. 자, 법률 관계. 자, 관계라는 단어만 봤을 때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계라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죠. 그죠? 즉 나와 친구와의 관계, 그죠? 나와 부인과의 관계, 나와 자식과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이와 같이 관계라는 것은 어떤 대비되는 자를 어떤 생각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 인간은 사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회생활은 평화롭게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그 사회생활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게 두 가지다. 그죠? 법에서 규율되는 어떤 생활관계도 있고 법 위에 어떤 기타 도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간섭 등에서 그 생활이 규율되는 관계가 있더라. 그죠? 자, 그 중에서 법에서 우리 사회생활 관계가 규율되는 어떤 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 그럽니다. 법률 관계. 나머지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법이 아닌 도덕, 종교 등에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크게 통틀어서 인간관계라 그럽니다. 인간관계. 자, 근데 예전에는 뭐요? 당연히 인간관계가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뭐요?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의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그죠? 법률 관계. 즉, 우리가 배우는 것은 법률 관계를 배웁니다. 그래서 양자의 근본적인 특징, 법과 기타 교범의 근본적인 특징이 강제 관계다. 그죠? 강제력. 그래서 법률 관계에 기해서는 그 약속은 지켜져야죠.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의 힘을 빌어서 강제적인 해결이 가능함에 반해서 이 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죠? 즉,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있죠. 친구들 간의 우정관계, 애인들 간의 애정관계, 어떤 가족들 간의 뭐요? 어떤 생일 선물을 사주기라는 약속 등 가족관계 등이다.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 친구들끼리 극장을 구경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극장비가 비싸죠. 그죠? 그래서 조조 할인을 받기 위해서 첫 시간에 상영되는 뭐요? 조조 할인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약속인데 그 중에 뭐야? 9명이 일찍부터 잠을 설치고 나서 기다렸는데 1명이 늦잠 잔다고 안 왔어요. 그래서 다 뭐요? 못 봤습니다. 조조 할인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죠. 그래서 비상값을 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머지 친구들이 그 약속을 위한 친구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은 법의 힘을 통해서 강제할 수 없죠. 근데 법률관계는 당연히 갑이 을에게 1,000만을 빌려줬어요. 을이 갚지 않으면 뭐요? 갑은 을을 상대로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적으로 실현을 시킬 수 있죠. 그죠? 예,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법률관계는 관계 개념이니까 뭐요? 대비되는 자의 지위로 나타나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편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로 이것을 권리자라고 그러죠. 그죠? 또 한 명은 뭐요? 반대자로 나타난다. 그죠? 즉, 일반적으로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갑이 가해자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위반 뭐요? 음주 또는 속도 위반으로 행인 을을 다치겠습니다. 피해자.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 을은 갑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자로 나타나고 이자는 뭐요? 손해배상 의무자로 나타난다고 그죠? 일반적으로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는 한편은 뭐요? 권리자와 한편은 대비되는 의무자의 관계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의를 볼게요. 인간의 사회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그 중에 뭐요? 그 사회생활이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도 있고 나머지 법 아닌 도덕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생활관계는 뭐요? 법률관계, 나머지는 뭐요? 인간관계라 합니다. 그럼 이 특징은 법률관계에 기한 약속은 법의 힘을 빌어서 강제적인 실현이 가능하다. 그죠? 이제는 그와 같은 힘이 없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구별 개념. 법률 관계하고 대비되는 개념을 통틀어서 인간관계라 합니다. 저 인간관계는 가족들 간의 어떤 약속관계, 친구들 간의 우애관계, 애인들 간의 애정관계, 이와 같은 생활관계는 법이 아닌 종교라든지 간섭, 도덕 등에서 규율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은 위반하더라도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 이행을 청구를 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관계 중에 하나가 호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호의관계. 그럼 한문 그대로 보죠. 호의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호의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웃집 아기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아기를 얻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에게 그 시간 동안 아기를 대신 좀 돌봐달라.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가 호의로 돌봐준다. 그죠? 호의관계죠. 또는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길거리에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죠? 근데 호의로 뭐요? 그 사람을 일정한 장소까지 태워다 주죠. 이런 것을 뭐요? 호의동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와 같은 호의관계는 내가 그와 같은 행인을 일정한 장소까지 실어줄 의무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이웃집 애기를 대신 돌봐줄 의무가 없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에 의해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관계를 호의관계. 따라서 내가 몇 시까지 뭐요? 애기를 대신 돌봐주마. 이렇게 사전에 약속했다. 그죠? 근데 갑자기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애기 엄마에게 뭐요? 약속을 못 지키겠다 하더라도 뭐요? 애기 엄마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강제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즉, 이와 같은 호의관계는 인간관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입에도 법적인 힘을 빌어서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호의에 의해서 어떠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를 호의관계는 인간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건 약속을 이별해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인간관계의 약속을 어기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한다든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내가 일정한 행인을 일정한 장소까지 태워주고 있다. 그죠? 호의동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호의동성 중에 사고가 생겼어요. 사고가. 그래서 동성자가 다쳤다는 겁니다. 동성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뭐요? 호의관계가 아니에요. 이자에게 생긴 손해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 법률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법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호의동성 안 해주려고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죠? 즉, 내가 끝까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끝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중간에 사고가 발생해서 동성자가 다쳤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요? 운행자가.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호의관계 속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제는 호의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법률 문제로 바뀌어요. 그럼 누가요? 운행자가 이자에게 동성자에게 생긴 손해를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원칙 뭐예요? 일반 사고와 똑같이 원칙 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너무 억울하다. 그죠? 내가 이자를 일정한 장소까지 태워줄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로서 좋은 의도로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반 사고와 똑같이 동성자에게 생긴 손해 전부를 운행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그 자기가 너무 가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참작해서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뭐요? 강경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칙은 전부 배상인데 일정한 경우는 강경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지만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민법 총칙만으로 사실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언급될 수가 있지만 민법 총칙이
24문항, 즉 60%가 출제가 되는데 나머지 중요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업 시간은 간단히 언급하지만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당연히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보죠. 그 상대 개념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래서 법률 관계는 뭐요? 법에서 결되는 생활 관계인데 이것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은 한편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자와 한편은 반대자인 의무자의 관계로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권리가 뭐냐는 겁니다. 권리. 자, 권리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애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 권리가 정의되면 의무는 반대니까, 그죠? 예, 그대로 가시면 되고. 자, 권리가 뭐냐? 종전에는 권리에 대해서도 쭉 어떤 개념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게 이론적으로 문제됐지만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즉, 권리라 하면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문으로 하면 뭐야? 일정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뭐요?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힘을 권리라 합니다. 자, 보세요. 교재 3페이지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우리말로 풀면 뭐요?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한문으로 하면 뭐요? 일정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그 자에게 주어진 힘, 이것을 권리라 합니다. 권리. 당연히 뭐예요? 의무는 반대면이죠. 반대.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는 여러 가지 어떤 종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권리 종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깊이 있게 할 겁니다. 권리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라 뭐요?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했는데 여러 가지 기준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이익이 어떤 이익이냐? 그 이익에 따라서 권리 종류를 크게 재산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 중에 인격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쭉 무한히 적으는데 생명권, 성명권, 그 다음에 뭐요? 정조권, 명예권, 초상권,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생명권, 성명권, 정조권, 명예권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는 이익을 남들과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남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인격 주체만이 뭐요? 고유하게 어떤 누리는 이익을 내오란 권리를 통틀어서 인격권 합니다. 인격권. 그 다음에 가족권이라는 것은 가족관계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 여부를 뭐요? 통틀어서 가족권, 다른 말로 신분권, 즉 부부간의 권리 의무죠. 부모 자식 간의 권리 의무, 상속권, 부양청권, 어떤 가족법상에 인정되는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통틀어서 가족권 그럽니다. 가족권. 자, 여기서 사원이라는 개념이 떴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하고 달라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법인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회사원,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원을 뭐 사원 이렇게 하지만 회사원은 법적으로 뭐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법에서 사원이라면은 우리가 사단법인을 배울 겁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게 뭡니까? 사람의 단체죠. 사람으로 구성되는 단체다, 그죠? 일정한 목적을 결합한 사람의 단체. 그 사단법인은 뭐요? 그 구성원을 사원 그래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줄여서 사원 그럽니다. 사원. 그래서 사단법인에는 무수한 사단법인이 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각종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단법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단법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각종 주식회사죠, 그죠? 주식회사의 사단법인. 그 주식회사의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 그럽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은 누굽니까? 주주다, 그죠? 주주. 예.
이런 자가 사원이었죠. 즉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란 사원. 그래서 주식회사는 뭐요? 주주가 그 사원이 되는 거예요. 회사원은 법에서 근로자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그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회사원, 근로자가 아니라 어떤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 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는 우리의 민법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면 내가 주주라면 뭐요? 총회 참석해서 의결해서 의결 끝나 여러 가지 어떤 권리가 있겠죠. 이것을 통틀어서 사원권 합니다. 사원권. 그 다음에 재산권은 말 그대로 뭐요? 어떤 재산적 가치 있는 어떤 이익을 내고란 권리를 통틀어서 재산권 합니다. 재산권.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분류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했다고 그죠. 그때 힘이 뭐냐? 힘에 따라서 힘에 있어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권리의 종류에 따르면 이 부분이 시험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 그러면 지배권과 청구권까지만 간단히 볼게요. 지배권이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보더라도 뭐요? 권리가 있으면 권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권리의 대상이 된 객체가 있겠죠. 그러면 지배권이라면 뭐요? 그 권리의 객체를 권리자만이 지배할 수 있다고 그죠. 나머지 자는 지배 못 한다고 그죠. 이것을 지배권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청구권이라면은, 자, 다른 말로, 갑이 을에게 돈 1,000만을 빌려줬어요. 1,000만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만 1,000만원 빌린 돈을 갚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의무자인 상대방이다 그죠. 채무자. 따라서 청구권이라면은 권리자가 뭐요? 즉 특정한 권리자가 특정한 의무자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을 청구권이랍니다. 청구권. 그래서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죠. 즉 채권이 대표적인 청구권에 해당하겠죠. 나머지 청구권에 속한 것도 많습니다. 즉 지배권은 그 객체를 권리자만이 지배할 수 있다고 그죠. 따라서 나머지 자들은 다 권리자의 권리에 복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청구권의 경우는 누구만 권리자에게 복종을 합니까? 의무자인 상대방이다 그죠. 청구권은 특정한 의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또 하나의 권리의 분류 방법이, 즉 권리자에 대한 의무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에서 이런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상대라는 단어가 자주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게요. 그래서 절대권이라는 것은 앞으로 법에서 절대가 있으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상대는 뭐요? 특정한 자에게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는 여러 가지가 붙일 수 있죠. 절대권이라면 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그 다음에 절대 무효라면 뭐요? 누구에게나 무효이다 그죠. 그럼 상대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뭐요? 상대적 무효라면 일정한 자에게는 뭐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로 한다고 그죠. 그래서 뒷부분은 여러분이 달면 되시고. 그래서 절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대라는 것은 뭐야? 특정한 자에게만. 자, 그러면 지배권은 그 객체를, 권리 객체를 권리자만이 지배할 수 있다고 그죠. 나머지 자들은 다 권리자의 권리에 복종을 해야 되죠. 나머지 자들은 뭐요? 다 의무자로 나타나죠. 따라서 지배권이라면 그 지배권자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배권이 뭐예요? 절대권에 해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의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청구권이 상대권에 해당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권리의 종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은 우리가 민법의 법원에서는 출제가 되든 안 되든 한 문제가 출제가 배정이 돼 있다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죠. 즉 권리의 종류도 똑같아요. 권리의 종류도 출제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한 문제가 배당이 되어 있다고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고, 그중에서 뭐요? 답은 웬만하면 여기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피상적으로 절대권은 지배권은 객체를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절대권. 청구는 특정한 의무자에게만 의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더라. 이런 어떤 개념 정도만, 단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사건의 행사와 의무 이행으로부터 쭉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